21번 보겠습니다.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기억번 주택 가열고 부속 토지를 포함하여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맞습니다. 그 21번 문제에서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보수를 주택을 중개했냐 주택 외를 중개했냐 이렇게 나눠보죠. 주택은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이때 시도조례란 개공의 중개사무소가 소지하는 시도조례에 따르죠. 근데 주택이 아닌 물건,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기억번 맞고요. 근데 니은번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주택 외 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데 중간에 아리까리한 게 있어요. 즉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같이 사용되는 그런 겸용주택을 주택했을 때,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얼마큼 면적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주택이냐 주택이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분의 1을 포함하여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을 중개한 것으로 보고,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이때는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을 중개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니까 주택 외 보수 규정을 적용하여 국토교통부령에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외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기억번은 맞지만 니은번은 틀렸다. 디귿번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하여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 적용한다. 맞죠? 네. 점유계정인 경우에는 주택을 포함해서 주택이라든가 상관없이 매매 계약도 중개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계약도 중개했는데 이 두 가지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하다면 이때는 매매 계약 요 보수 하나만 적용하고 다른 계약은 보수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매와 다른 계약의 두 가지 계약을 동일한 기회 중개했을 때는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디귿번 맞고, 그 다음에 리을번 볼까요? 리을번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5분의 8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공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틀렸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주택 외로 보는 거죠. 주택이니까 국토교통부령에 따르는데 국토교통부령에서는 둘로 나눠놨습니다. 오피스텔로서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상하 수도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또한 입식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이 다 갖춰진 경우라면 매매나 교환을 중개했을 때는 일방으로부터는 1,000분의 5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매매 교환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 등을 중개했을 때는 일방으로부터는 1,000분의 4 범위 내에서 개공과 의뢰인이 협의 결정합니다. 그런데 주택이 아닌 물건 중에서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로서 상하수도 시설 갖춰져 있고 목욕시설, 화장실, 그 다음에 부엌을 다 갖춰져 있는 거 요거를 뺀 나머지 오피스텔 이외에 나머지 오피스텔 플러스 상가, 공장, 창고, 토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은 매매를 중개했건 교환을 중개했건 임대차를 중개했건 모든 거래는 전부 다가 1,000분의 9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상가면은 주택과 주택 외 중에서 주택 외, 주택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된 내용 중에서도 요거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임대차라 하더라도 1,000분의 9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합니다. 그래서 1.5분의 8이 아니라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몇? 1,000분의 9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서 결정하죠. 그래서 리을번도 틀렸습니다. 결국 옳은 설명은 기억번과 디귿번 두 개가 되겠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럼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문제는 계산 문제인데요. 개업공인회사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 가로열고 상하 수도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임.
이것처럼 여기 해당돼요. 주택 외죠. 주택 외 중에서도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매매 교환은 1.분의 5, 임대차 등은 1.분의 4인데 22번 문제는 85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보증금 2,600만 원, 월차임 20만 원으로 임대차에 있습니다. 임대차면은 임대차면 1.분의 4 이게 적용되는 거죠. 1.분의 4라는 것은 거래금액의 0.4%라는 뜻입니다. 예. 개업공인사가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총액을 물어봤습니다. 임대인이니까 일방이죠. 그러면 거래금액을 뽑습니다. 거래금액은 월세가 있는 임차인 경우는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합니다. 월차임이 20만 원입니다. 그럼 20만 원 곱하기 일단 100을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더해봅니다. 보증금이 2,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월세 2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2천만 원. 거기다가 보증금 2,600 하면 이게 바로 4,600만 원이죠. 근데 4,600만 원은 월세 곱하기 100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되는 거죠. 5천만 원 미만이면 1거래금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월세 곱하기 70을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더하죠. 그러면 월세 20만 원 곱하기 70하면 2724 1,400만 원. 1,400만 원에다가 보증금 2,600만 원을 더하면 거래금액은 얼마가 나옵니까? 4천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724 1,400만 원 플러스 2,600만 원 4천만 원. 4천만 원에다가 요런 임대차인 경우 0.4%를 곱합니다. 그러면 0.4. 그러면 4, 4, 16, 16만 원이 산출되고 16만 원을 임대인에게도 16만 원, 임차인에게도 16만 원을 각각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누구한테 받는 걸 물어봤습니까?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임대인으로부터 16만 원 받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16만 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계산형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3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23번 문제 교육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봅니다. 23번 교육. 개공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맞습니다. 2번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맞죠? 3번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 실시기간은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 일시 장소 내용 등을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들었습니다. 실무교육은 통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럼 교육 통지는 어떤 경우 통지하냐?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교육은 4종류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교육, 직무교육. 이 두 가지는 중개업계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받는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 이렇게 해서 총 4가지가 있는데 요거 실무교육, 직무교육은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네, 직무교육은 시도지사도 실시할 수 있고 또는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죠.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내지 32시간이고요. 직무교육 시간은 3시간 이상 내지 4시간 이하라는 거.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도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과 소공은 실무교육을 받고 2년마다 또 계속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은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실무교육을 실시한 사람이 연수교육도 같이 실시하는 거죠. 근데 이 연수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국토교통부 장관도 실시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실시할 수 있고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는데 이 교육 시간은 지금 현재 규정이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그리고 교육 통지는요. 연수교육과 예방교육만 통지하는데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받고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 받아서 오세요라고 교육을 통지합니다. 근데 예방교육은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 통지합니다. 그러면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 교육 통지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꼭 구분해서 정리를 정확하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 및 소공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과 소공은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 받아야 되는 거 맞죠?
5번 중개보존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된 후 1년 이내 다시 중개보존으로 고용신고될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이 중개업계 들어오기 전에 받아야 될 교육이 바로 직무교육인데 중개보존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고용신고 1년 이내 시도지사가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죠.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다시 중개보존으로 고용신고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중개보존 외에 그 외에 나머지 사람이 되는 사람, 즉 등록을 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해서 사원, 임원, 등록 신청 일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려는 경우 책임자가 되려는 사람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일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그 밖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사람도 고용신고 일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중개보존이 되려는 사람은 미리 직무교육 받아야 되고 그 외에 나머지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전부 다가 실무교육을 미리 받아야 된다는 차이점을 꼭 구분하시고 다만 중개업계 떠난 후 1년 이내 다시 들어올 때는 교육이 다 면제된다는 거. 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24번 문제도 이건 이제 포상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포상금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24번 문제 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에 신고한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액을 얼마이냐를 했습니다. 기억번 봅니다. 기억번. 네.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했습니다. 그러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으니까 신고 고발 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50만 원씩을 각각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니은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시를 갑과 을이 그래서 이번에 니은번 이건 이제 기억번이고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했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바로 이제 무등록 중개업자인데 이 시라는 사람을 공동으로 신고했습니다. 공동으로 신고했으니까 포상금에 대한 배분 방법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은 갑도 시를 신고한 것으로 25만 원, 을도 시를 신고한 것으로 25만 원을 균등하게 받겠죠. 네. 그 다음에 D급번 보겠습니다. 을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D를 신고한 이후 갑도 D를 신고했다. 등록증 양도되어야 한 사람은 신고 고발 대상자가 되는데 을이 먼저 신고했습니다. 을이 등록증 양도되어야 한 D를 신고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그 다음에 을이 먼저 신고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갑도 신고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됐을 땐 최초로 신고한 사람만 지급하고 나중에 신고 고발한 사람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D를 신고한 것으로 을은 50만 원을 이렇게 이제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을만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번 E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발각된 이후 갑과 을은 이를 공동으로 신고 고발했다. 발각된 이후에 신고 고발하면 일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당 검사는 A와 E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했습니다. A와 E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했다. 됐고요. 그 다음에 C와 D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했다. C와 D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했으니까 요 포상금 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B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무혐의 처분했으면 B를 신고 고발한 것은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과 을 사이에는 포상금 배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갑은 A를 신고한 것으로 50만 원, C를 을과 공동 신고한 것으로 25만 원. 결국 갑은 총 7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을은 갑과 C를 공동 신고한 것으로 25만 원, 그 다음에 D를 신고한 것으로 50만 원. 결국 을도 75만 원을 받습니다. 갑도 75만 원, 을도 75만 원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봅니다.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총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를 명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5번 중에서
당해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사유 7가지.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 두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재교부 신청을 하는 자. 자, 이거는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을 신청하는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는 자. 요거는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겠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자와 신고 필증에 대한 재교부 신청을 하는 자도 이때는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겠죠. 그럼 6가지가 되죠. 하나가 남아있는데, 사무소 이전을 신고할 때 관할지역, 즉 관할구역 외로 이전하여 이전 후 등록한 층에 이전 신고할 때는 등록증 원본 첨부합니다. 그러면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한 층은 새로운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등록증 재교부에 준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총 7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그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되겠고요.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도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납부합니다.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겠죠. 근데 4번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처음 교부받을 때 이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처음 교부받을 때 수수료 안 냅니다. 왜? 시험에 응시할 때 미리 냈으니까. 또한 등록증을 교부받을 때도 수수료 납부하지 않습니다. 왜? 등록 시정할 때 미리 수수료 냈으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교부받을 때도 수수료 납부하지 않습니다. 왜? 미리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를 이미 납부했기 때문이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예. 5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에 재교부 신청하는 자. 신고필증 재교부, 등록증 재교부, 자격증 재교부는 전부 다가 납부하고 교부는 납부하지 않는다. 재교부는 납부하고 교부는 납부하지 않는다. 꼭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26번 협회의 설립에 대한 내용이다. 26번 문제. 옳은 것은 1번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600인 이상의 회원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에 1번이 바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협회가 설립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그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협회가 설립되는 과정은 4단계 과정을 거치는데, 첫 번째는 먼저 발기인이 300명 이상 모여가지고 정관을 작성해서 서명 날인합니다. 그 다음에 창립총회를 열어야 되는데, 창립총회에서 이 발기인 숫자의 2배인 600인 이상이 모여서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동의로서 정관을 동의받아야 합니다. 이때 600명 안에 서울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회원은 100명 이상이고 나머지 광역시와 도에서는 각각 20명 이상의 회원이 출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해야지만 협회가 성립되는 것이죠.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1번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발기인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정관에 대해서 600인 이상이 모인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2번 발기인 숫자는 100인 이상이 된다. 아닙니다. 발기인 숫자는 300인 이상이 되겠죠. 3번 창립총회는 서울에서 300 이상 회원이 참여해야 된다. 아닙니다. 창립총회는 전체 600명이지만 그중에 서울에서는 100인 이상, 나머지 광역시 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이 참여해야 합니다.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5번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아닙니다.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회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된 것 외에는 민법 중에서도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답은 1번이었죠. 자, 그럼 1번이 답입니다. 자, 이제 어려운 문제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27번 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27번 문제. 자, 기억번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를 소공 또는 보존으로 뒀어요. 그런 경우 이들을 고용한 개공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죠. 다만 두 달 이내 해소한 때는 업무정지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기억번은 업무정지 할 수 있는 사유죠. 니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이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맞습니다. D번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공이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않았을 때는 이거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리얼번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공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이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니은번도 해당합니다. 특히 전속중개계약에서 특히 주의할 것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을 무시하고 정보를 공개했을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가 업무정지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않았거나 또는 업무 처리 상황을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해 줘야 되는데 통지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업무정지만 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요거는 업무정지 처분만 할 수 있는 사유고 전속개공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비공개 요청을 무시하고 정보를 공개했을 때 요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미연번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서 사본을 5년 보존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것은 그냥 업무정지만 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B번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경우 이거 금쟁이 한 거죠. 쌍방 대리는 금쟁입니다. 금쟁이 했을 때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결국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니은번, 리얼번, 비읍번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리얼, 비읍 정답 3번이 되겠네요. 정답 3번.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건데 이번 모의고사 보면서 여러분들이 암기할 거를 암기하면 이게 답을 참 쉽게 풀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봅니다. 28번 문제 개공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시도지사는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들었습니다. 시도지사가 가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관청이 2분의 1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할 수도 있고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중하더라도 업무정지는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것도 같이 알아둬야 되겠죠. 기억번 틀렸습니다. 니은번 1번 틀렸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봅니다.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을 한다? 한도로 한다? 아닙니다. 6개월을 한도로 하는 것이죠. 3번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등록관청은 6개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아닙니다. 2+1 중에서 이 2가 업무정지 처분이 2번 들어가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이때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죠.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 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4개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5번 업무정지 처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일을 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2년이 아니라 3년이 경과했을 때는 3년 전에 일을 끄집어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2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 문제 봅니다. 자격 취소 처분 사유. 이것도 다 외워 있어야 됩니다. 자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는 4가지가 있는데 부, 양, 지, 역 4가지죠.
부정,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으면 자격을 취소해야 되고, 양,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했거나 또는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돼야 하면 자격을 취소해야 되죠. 지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을 했을 때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역은 징역형인데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를 받았을 때 징역형 선고 받았을 때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이때 징역형은 징역형에 대한 실형 선고이건 집행유예 선고이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에 대한 실형 선고나 집행유예 선고 받으면 자격을 취소해야 되죠. 이 네 가지 외에는 자격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했다. 부양지역에서 양에 해당됩니다. 자격 취소죠. 물론 벌금형을 받았건 벌금형을 안 받았건 징역형을 받았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한 경우를 가지고 자격 취소해야 되는 사유죠. 2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 한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격 취소 사유고, 3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도 자격 취소 사유. 4번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 그렇지만 5번 형법상 폭행죄로 징역 2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징역형이지만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는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자, 이거 1년 1천만 원 사이를 전부 다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는 사유는 이양이 속아서 사투 벌여 정비사 4급 땄다 이거죠. 2. 이중 등록증, 자격증, 성명,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받은 자, 이중 소속한 경우 중개사무소를 2 이상 설치하거나 천막 등 이동형에 의한 임시중개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거래정보사업자가 개공으로부터 공개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또는 개공에 따라 차별하여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벌을 할 수는 없죠. 반의사 불벌입니다. 사칙인데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 금지행위 총 8가지 중에서 4가지 금지행위가 있죠. 매, 무, 수, 거.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을 한 경우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내받거나 그에게 명의를 이용케 한 개업 공인중개사. 물론 무등록 중개업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또는 명의를 이용케 한 개공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죠. 법정 보수나 법정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은 경우, 거짓된 언행을 한 경우 이와 같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양이 속아서 사투 벌여 정비사 4급 단 거, 이거 매년 시험 나옵니다. 그럼 결국 찾아보니까 기억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여기 없죠.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그 다음에 니은번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양도대한 자, 이 양 속할 때 요 양에 해당되죠? 해당합니다. 디귿번 의뢰인과 직접 거래 당사 쌍방대리인 거, 이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여기 없잖아요. 그 다음에 리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개업공인사로서 피해자의 불처벌의 의사표시가 있다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1년 1천만이지만 불처벌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때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얼번은 처벌 자체를 할 수가 없다. 미음번 운영 규정 내용을 위반하여 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는, 이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입니다. 결국 1년 1천만 사유는
니은번 요거 하나밖에 없죠. 정답은 한 개인데 답은 2번에 있습니다. 1번은 없음. 2번은 한 개. 답은 2번. 한 개라고 해서 1번 무조건 찍으면 틀리다는 거 유념하셔야 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0번까지가 공인중개사법령이고 해마다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30문제가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3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도 4문제가 출제되는데요. 3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봅니다. 1번 분양권 전매 거래를 신고한 자는 신고서의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때 부가시세를 제외한 금액을 신고해야 된다. 들었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신고할 때는 부가시세를 포함한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그렇지만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부가시세를 제외한 금액을 신고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을 꼭 주의하셔야죠. 네. 따라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신고 관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 관청에다 신분증명서 보여줘야죠. 맞죠? 3번 거래 당사자의 의무를 받아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맞죠? 4번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이를 우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때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맞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는 무효 취소 해제가 되었을 때 해제 등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올해 시험 꼭 나오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온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일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부동산 거래계약서 4번과 단독 신고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때는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는 없고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유서 원본을 첨부하기 때문이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기술이 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공은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리인 신고할 때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는 거.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전부 전자문서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로 할 수 없는 경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문서로 할 수가 없는 경우, 첫 번째는 대리인이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이때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다른 일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하여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때 이때는 사유서 원본이 첨부되기 때문에 이때도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나서 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해제 등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잘못했을 때는 정정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고 내용을 변경했을 땐 변경 신고할 수 있는데, 변경 신고 중에서도 면적은 변경이 없고 단지 금액만 변경이 되어 변경 신고할 때는 이때는 변경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기 때문에 이때도 전자문서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모두 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데 요 3가지만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정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아까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번 문제 봅니다. 32번 문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 30번의 2번. 신고서의 제출은 1번 개업거래소는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소속 공인에게서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대리는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32번에서 3번 질문. 누구든지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이를 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번 거래 당사자 일방의 공동 신고 거부로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를 받은 신고원청은 그 사유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거부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번 거래 당사를 대항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대리인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일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변경 신고할 때 면적 변경 없고 금액만 변경하여 신고할 때도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왜? 금액이 변경된 것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 세 가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33번 문제 넘어갑니다. 33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하여 외국인들에게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몇 개냐? 자, 31번, 32번, 33번, 34번 문제 4개가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인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도 4문제가 나오니까 4문제를 냈습니다. 33번 외국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억번 개발 제한 구역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효력이 없다. 틀렸습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왜? 외국인이 국내 토지 중에서도 군사 관련 토지, 문화재 관련 토지, 생태 경관 토지, 야생 생물 특별 보호구역 토지 이러한 구역이나 지역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계약하기 전에 먼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취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취득 허가를 받고 나서 계약을 해야지만 그 계약이 유효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면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근데 군, 문, 생, 야 4가지 구역 지역의 토지가 아니라면 기업번처럼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라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단지 그 계약이 매매계약이면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하면 될 것이죠. 기억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경매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는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죠. 맞습니다. 취득신고. 디귿번 상속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된다. 맞습니다. 근데 리얼번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뒤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때는 60일 내에 취득 신고해야 된다? 아닙니다. 이때는 취득 신고가 아니라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무슨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취득 신고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얼번 틀렸습니다. 미음은 생태경관 보존지역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취득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외국인이 군문 생약 구역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취득 허가를 먼저 받아야지만 계약이 유효가 인정되는 거예요. 다만 이런 토지를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면 별도의 취득 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결국 옳은 설명은 니은, 디귿, 미음이 됩니다. 니은, 디귿, 그 다음에 미음.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 정답은 3개가 됩니다. 답 3번이 되겠죠. 네. 3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상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허가구역이 2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맞죠? 2번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맞습니다. 3번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4번 허가구역 지정은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한으로부터 7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죠. 며칠 내? 4번이 틀렸는데요. 지정 공고한으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7일이 아니라 5일 후. 정답은 4번. 5번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 거래 계약은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31번부터 34번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인데 1번부터 30번까지는 공인중개사법령인데 공인중개사법은 거래 당사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31번부터 34번까지 문제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문제인데,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거래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개공 다 적용되죠. 자, 35번 문제 봤습니다. 35번 문제 한 문제 더 볼까요? 이것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문제인데 35번까지 해서 총 5문제를 제안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의 제외에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설명이다. 드린 것은 1번 허가 처분 또는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를 받았다. 허가 받은 거에 대해서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허가 받았다. 이것도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전부 다가 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 받은 날부터 한 달 내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의 신청은 허가 처분뿐만 아니라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맞습니다. 2번 이의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냐?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 매수 신청이라고 매수 청구도 한 달 이내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요구만 가능하고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도 할 수 있고 매수 청구도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차이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맞죠? 4번 매수 청구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지자체, 국가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케 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맞습니다. 공시지가로 매수하게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5번 질문 위 사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매수할 수 있다? 아닙니다.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더 낮죠. 더 낮은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문제 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상 묘지 및 분묘의 점유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인 묘지 면적은 1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다. 아닙니다.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법인 묘, 그 다음에 종중 묘지나 문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를 이상 이어야 한다. 이상 이어야 한다. 이런 차이죠. 정답은 1번이죠. 그래서 36번 답은 1번. 자, 2번 지문. 개인 묘지 면적 100제곱미터. 그 다음에 2번. 가족 묘지 면적 10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다. 맞고. 3번. 공설 묘지 내에 설치하는 분묘 일기 및 그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 면적은 1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다. 맞습니다. 물론 개인 묘지 안에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이거 3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고 개인 묘지 외에 가족 묘지나 또는 종중 문중 묘지나 법인 묘지 안에 여기다가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1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합장을 하면은 합장을 이렇게 두 명을 하면은 이때는 15제곱미터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종중 문중 묘지 설치 면적 100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다. 맞죠? 5번 가족 묘지 내에 설치하는 분묘 일기의 경우 가족 묘지 안에다 분묘 설치하는 경우 합장의 경우 분묘 일기당 가려고 비석 등 시설물 포함한 분묘 일기당 점유 면적은 15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다. 합장하면 두 사람이죠? 맞습니다. 합장하지 않으면 1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고 네, 정답은 1번.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에 관한 설명이 다트린 것은 1번 확정 37번 문제. 주임자법 뭐 이런 것도 매년 한 문제는 나오니까 뭐 이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예요. 네. 37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요. 대항력 우선 변제권에 관한 설명이 다트린 것은 1번 확정 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에 갖춘 경우
우선 변제권의 효력은 주택에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맞죠? 예를 들면 1월 10일 날 확정일자를 갖췄어요. 먼저 갖고. 그 다음에 2월 10일 날 대항요건을 갖췄어요. 그러면 대항력은 그 다음 날인 2월 11일 날 0시에 대항력도 생기고 뿐만 아니라 우선 변제권도 요걸 다 확정일자와 대항력 요거를 다 갖춘 날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도 2월 11일 날 0시. 그러니까 대항력권 갖춘 그 다음 날 우선 변제권 발생하는 거 맞죠? 2번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동법 소정의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맞죠? 네. 소액임차인이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낙찰된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만 갖추면 돼요. 그리고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이라면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1등으로 최우선 배당받습니다. 맞습니다. 3번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인이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배당요구 하지 않으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합니다. 4번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인이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양수인 즉 낙찰자를 말합니다. 인도해야지만 보증금을 수령해 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법원에서 집을 비워줬다는 명도증명서를 법원에 갖다 내야지만 법원에서는 돈을 주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5번 질문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소라는 것은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말하는데요. 이를 통하여 집행권원에 기해서 집행권원이라는 것은 판결문을 말합니다. 판결문을 통해서 임차주택의 경매를 신청하는 임차인이 환가대금 즉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해야 된다. 배당요구 종기 안 해도 됩니다. 그 이유는 경매 신청을 할 때 이미 자기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경매 신청할 때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별도로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된 권리자와 경매 신청한 사람은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38번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꼭 외워둬야 될 기간입니다. 38번 문제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의 중개를 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옳은 것은 박스 봅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일할입니다. 연일할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의 3.5%를 더한 겁니다. 3.5%를 기준금리의 3.5%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단위의 차임을 초과할 수는 없죠. 결국은 답은 3번이 되겠죠. 이 정도 문제는 가볍게. 상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택은 연일할과 기준금리의 3.5%를 더한 거 요거 비교해서 낮은 범위를 초과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상가는 연일할 몇 푼? 2푼과 그 다음에 기준금리의 곱하는 거예요. 3몇 퍼센트 4.5배를 곱하는 거예요. 기준금리의 4.5배를 곱한 비율 이 중에서 낮은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은 연일할과 기준금리의 3.5%를 더한 것 중에서 비교하는 것이고 상가는 연일할 2푼과 기준금리의 4.5배를 곱한 것 중에서 비교합니다. 그 중에서 낮은 범위 초과할 수 없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몇 개일까요? 개수 물어보는 문제가 사실 가장 어려운 문제죠. 예. 그러면 기억번 봅니다.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일부를 개축하기 위해서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왜요?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인데 이 경우도 미리 사전에 고지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일부를 개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은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한번 서울특별시 소재한 상가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3억 월차임 200만 원으로 임차인 결국 서울인 경우 얼마가 된 거예요? 5억으로 임대차한 경우죠.
임차인은 상가 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즉 대항 요건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 생긴다. 맞습니다. 본래 서울은 4억 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서만 상임자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만 이 적용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가 건물 임대차법에 규정된 5가지 규정이 적용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대항 요건 갖추면 대항력 그 다음 날부터 인정한다. 두 번째는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월에서 1월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 요것도 적용한다. 그렇지만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 있다면, 지금 현재 차임 연체 금액이 3달치가 밀려 있으면 임대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표준서식 사용권장이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 권리금 계약서 서식을 정하여 사용권장,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표준 임대차 계약서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가 있다. 이 5가지 규정은 초과되는 경우도 적용된다 했었죠. 그래서 니은번은 옳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디귿번,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없습니다.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거절할 수 있어도 2기 연체한 사실만 가지고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멸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는 때는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없습니다.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고 있어야지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가 임대차의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상가 임대차에 대한 표준 서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죠. 결국 틀린 걸 찾는 겁니다. 이거 틀린 거예요. 옳은 걸 찾으시면 안 됩니다. 틀린 거 기역번 틀렸다, 디귿번 틀렸다, 리을번 틀렸다, 미음번도 틀렸다. 결국 기역, 디귿, 리을, 미음 4개가 되는 거죠. 4개. 정답은 4번. 마지막 4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개공은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직접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소공이나 보존에게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없습니다. 2번.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하면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번에 틀린 거 답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개업공인에서는 공인자의 우선 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없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한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하는데,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내용은 7가지의 행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외워두셔야 합니다. 전부 다가 입찰 기일 때 하는 행위만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데, 어떤 대리행위를 할 수 있냐? 일단 입찰표를 작성하여 대신 입찰표를 대신 작성하여 대신 제출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입찰 보증금을 대신 법원에 제공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입찰에 참관인데 낙찰받지 못하는 경우 낙찰자가 돈 안 내면 우리가 대신 사겠다라고 하는 차순위 매수 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 네 번째, 낙찰받지 못했을 때 냈던 요 보증금 요거를 반환을 해달라는 반환 요구를 대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공유 지분이 경매 나왔을 때, 공유 지분 경매 나왔을 때 공유자가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는 매수 신청을 이 공유자를 대신하여 대리하여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를 고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 6번째는 부도난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이 경매 났을 때 여기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을 대신할 수 있다. 전부 다 대신. 마지막 7번째는 차순위 매수 신고 이거를 포기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요거 7가지만 대신할 수 있고 그 외에 나머지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기일 날 하는 것이 아닌 거, 예를 들면 경매 신청을 대신하는 거 할 수 없다. 매각기일을 연기한다든가 또는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대신할 수 없다. 또는 항고를 제기한다든가 이런 것도 대신할 수 없다. 잔금을 납부한다든가 이런 것도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개업공인회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는 때는 감독법원에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되죠. 맞죠? 이거 신설된 규정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번 보수 지급 시기는 매수 신청인과 매수정 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맞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새로 신설된 규정이고 올해 시험에 꼭 나옵니다. 결국 40번에서 틀린 것은 2번인데요. 개공은 매수 신청 대리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정답은 40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만 골라서 했고 제가 풀어드릴 때 전부 다가 해설을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만 아셔도 아마 시험에서 80점을 아마 나오실 겁니다. 꼭 복습하셔서 이 문제를 생명수로 여기시면서 여기서 80%가 그대로 나옵니다. 꼭 고득점 받으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푸시냐고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